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윤진아 기자입니다. 초고령 사회다 저출생이다 문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각 연령대를 굉장히 분절적으로 보고 있고 초고령 사회야 그러면은 노인 문제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노인들의 문제일까 그래서 복지로만 풀어야 될 문제일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깨트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줘야 돼? 노인에게 복지를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님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노인 문제를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음. 그래서 그리고 이걸 복지의 문제, 재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네. 욕먹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제가 목소리 크지 않아서 욕을 많이 어. 먹지 않은데 네. 복지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부딪혀요. 아. 복지하시는 분들은 재정을 계속 확장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분들도 재정을 얘기하시면서 이 재정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세대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 국가는 무엇이냐? 결국은 누가 납세를 할 것이냐. 그쵸. 그 세대가 할 것인데 음. 이 사이즈도 안 맞고 유권자의 수도 안 맞는 음. 상황 속에서 한 세대에게 자꾸 부담이 전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맞는 얘기냐 이 얘기를 어. 드리고 싶어요. 박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결정이라는 것은 뭐랄까 민주사회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다수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 이른바 노인분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납세를 해야 되는 청년들의 수가 적어진다면 이게 노인들의 복지 혜택 쪽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요. 그러니까 복지 문제도 다시 재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우선 한 가지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바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음. 같아요. 우리가 지금 노인의 빈곤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OECD 1위다. 1위고 자살률도 제일 높죠. 네. 이게 심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런데 지금 그래서 폐지 주는 노인의 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앞으로의 노인들도 그러실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노인이라고 하면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베이비 부모 1세대. 세대들, 예, 고 세들이 가면은 그 세대들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고도 성장기 때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축적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전의 노인 세대보다도 높고 다르죠. 그 예, 자녀 세대보다 높고 높죠. 예. 현존하는 세대 가운데 가장 자산 소득이 높은 세대다. 자산이 가장 많은 세대고 어. 두 번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수준도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음. 이전의 이 노인의 상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 내에서도 이제 집단이 갈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기 때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잠깐 떴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많으시고 네. 흐르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사회의 가장 핵심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있는데 네. 이분들의 자산을 돌게 해줘야 돼요. 아, 부동산에 묶여 우리 있는. 자산이 돌아서 음. 빨리 이게 순환이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음. 근데 지금 구조는 보면은 소득만 바라보고 노인 빈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려운 게 이를테면 부동산을 좀 처분하고 예를 들면 주택도 좀 작게 하고 작게 가져가고 60평 살면서 지금 깔고 앉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를 좀 좁은 데로 옮기시고 주식 같은 데 투자하시거나 이를테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는 뭐 스타트업에 투자하시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될 텐데 그런 걸 어떻게 설득해 내죠? 지금 그것이 인제 계속 주택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인제 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아. 하고요. 두 예. 번째로는 그러면 이걸 팔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험하죠. 음. 근데 이것이 요즘 그래서 곽강을 받고 있는 금융이 신탁입니다. 음. 신탁 광고도 요즘 많이 나오죠. 네. 보시면 타겟이 전부 다 어르신분들 타겟으로 하고 거기는 또 숨겨진 게 자산 유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탁은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 자산을 운영해 주면서 소득도 제공해 주고 이 돈도 사회적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게 좀 우리가 굉장히 커질 상품이라 금융 산업이라 영역이라고 보고요. 네.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제도적으로 못 풀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 이제 노인 이런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복지 케어도 받아야 돼요. 네. 안정적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케어를 받으면 의료 시스템도 같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요거를 하나 묶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딱 얼마 현금을 내고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집을 해서 이 집을 자산을 운영해 주면서 이 비용이 되면 좋겠죠. 여기 걸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사는 다른 산업을 하면 안 돼요. 음. 이게 금산분리라고 하죠. 두 금산분리법. 번째로는 의료와 다른 산업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결합이 되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네. 의료 민영화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고령화 가야 될 사회에서는. 것이냐는 네. 고민을 해야죠. 그 근데 유기성을 고려했을 때 예. 함께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긴 그리고 하겠네요. 사회의 전체적인 총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세대적으로 공정성이 갖출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금으로만 자꾸 기대를 하고 연금을 자꾸 키우려고 모자르다고 하시는 네, 분들에 네. 대해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가고 싶어요. 음. 우리나라 연금이 굉장히 지속 가능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죠? 모두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연금이 빨리 고갈되냐? 이거는 사람들이 많아져,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얘기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연금이 우리가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죠. 80년대 말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 연금이 고갈이 많이 되는 거는요. 50년대 후반생과 60년대생들의 사이즈도 크기도 하지만은 이분들이 이 가입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으로 소득도 안정적으로 네. 오랫동안 내셨죠. 소득도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 이 세대가. 어. 실제로 우리가 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떤 세대의 기여가 가장 크냐 하면은 그 세대가 가장 많이 고갈시켜요. 제일 예. 베이비모 1세대. 예. 근데 이분들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같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같이 고민을 해야지 소득만 가지고 냈으니까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더 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흔들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요? 젊은 세대들은 받을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또 약간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저희 센터의 공식 의견도 아니고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연금 개혁이 왜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풀어야 돼, 지속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보면은 이거 보면 전문가분들이 60년대생들이에요. 제일 예, 역시 또 여도 60년대생이고 어, 야도 60년대생들이고 사측도 60년대생이고 노도 노측도 60년대생이고 60년생이고. 공무원도 60년대생이고 언론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어. 데스크가 60년대. 그러니까 온 사회 전 영역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가장 이거는 혜택을 예. 받는 60년대생이다. 혜택이라고 그렇게까지 좀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남성들만 있으면 비판을 하잖아요. 네. 어떤 정책을 할 때 서울 사람만 있으면 지방을 반발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호남목 이런 것도 항상 이거는 있죠. 그 세대 자기 세대의 노후 문제를 그 세대가 맡게 하는 게 공정한 것인가 오,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네요. 저는 세대 간의 갈등, 세대를 통합을 얘기하신 분이 많은데 볼 건 보고 얘기를 해야죠. 팩트는 이해관계가 팩트로 체크를 하고, 다른데 예, 예. 통합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저는 뭐 적어도 갈등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고령화라는 문제, 아니면 인구의 문제는 굉장히 뭉뚱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노인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세금 더 내야 돼? 아니면은 어떤 우리 초고령 사회 되는데도 일본 초고령 사회인데도 괜찮아. 아니에요. 20%가 아니라 우리 40% 된다니까요. 피도 모자르고 막 진짜 그런 사회가 될 피가 거라니까요. 모자란 사회. 근데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제 노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르다. 네. 그 우리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폐지 짚는 노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한, 그래서 그것을 사회 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노인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중요해요. 음흠. 그래서 이분들 그런 데서 이제 공정성 문제가 생겨. 나는 연금을 냈는데
안 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아? 이런 문제는 나 똑같이 이거는 불공정한 건 맞아요. 그거는. 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 조심스럽게 또 하지만 정치로 풀어야 그렇죠. 되겠네. 그걸 합의를 봐야 돼요. 어. 이거는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라는 식으로 하면은 세대적인 약속이 깨져요. 어. 그렇지 않고 자산이 많으신 분들 자산을 더 유용할 수 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안전하게 음.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드리면서 음흠. 이분들은 그쪽으로 퇴로를 만들어 드리고 그 음흠.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이 음. 노인분들 사이에 격차를 줄여줘야 되고요. 음흠. 또 하나는 이것이 다 많은 자원들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년 연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정년 연장 얘기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네. 보세요. 그러니까 연금도 늦게 받으니까 중간에 연장을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은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둡니다. 음. 정년 연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기업 분들은 거의 그렇죠. 50대면 그러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공무원? 공공기관. 음. 공무원 분들은 감히 그 얘기를 못 하세요. 지금 여론이 워낙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면은 대기업의 생산지 어. 그리고 뭐 금융업 요런 데들은 좀 그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연금 이 정년 연장을 하라는 게 전 세대적인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혜택 볼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두 번째로 이 정년 연장 얘기를 하면서 논리 중에 하나는 노 어르신분들의 연금 문제도 얘기하지만은 소득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동력 부족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요.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 다시 쓰시면. 네. 근데 기업에서 효과가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데 왜 안 쓰죠? 시장에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생산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임금이 기업에서는. 너무 높아요. 어. 우리나라 지금 임금 체계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이거를 정부 재정을 투여해서 이분들 혜택을 다 소수의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끌었던 분들에게 더 많은 주는 게 혜택을 주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리고 의미에서요? 왜냐면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 자원들을 그 숙련성을 왜 우리가 버려야 돼요? 활용은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임금 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됩니다. 아, 연공서열식 위로 올라갈 나이를 먹을수록 돈을 많이 주는 주는 그건 구조는 아니다. 바뀌어야죠. 근데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을지는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특히 이분들 지금 어르신분들의 은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중고령 근로자분들의 지방에 생산직을 가시면 특히 장인들 있잖아요. 뭐 이게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손기술이 많이 필요한 네네. 산업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손감해서 70대도 일하세요. 수요가 많으니까 임금은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독일에서 했듯이 좀 더 친화적이고 안전한 산업으로 갈 수 있게 해드릴까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의 숙련도를 활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재교육 시장이 있어줘야 됩니다. 지금 숙련도가 떨어진 분들이 일을 멈추고 다시 공부를 다시 학습을 한다면서 다시 생산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학제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대학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도 지금 교수님들이 지금 그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막 줄 수 있는가?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과연 그럴까요? 혁신도 거기서 거기도 혁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지식이 유통되는 과정들도 체제가 바뀌는 교육제도의 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어떤 복지로 도와줘야 되지? 그 공백기라고 하면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기간, 학습을 하는 기간.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복지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제 전환을 하는데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죠. 품도 더 들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효율적이고 거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더 지속할 수 있고 세대적으로 더 공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꼬여가지고 네. 그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게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한계를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뒤로 미뤄지고 정년 연장되면 그리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에 대해서 주는 혜택 같은 것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네. 더 미뤄지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정부가 짐을 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풀 수가 있겠네. 그때 그 정부의 재정 상태는 좀 호전시킬 수 있겠으나 잠깐 땜빵으로 잠깐 어. 조금씩 미루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짐은 미래 세대에 갑니다.
지금 미래 세대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부동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부동산 값이 오르 박사님 뭐 부동산이 오를까요? 고령되면 떨어질까요? 언제 떨어질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어 가지고 세종시에 특공 받았다가 무피로 팔았어요. 아우 저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종에 네.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동차는요. 저 비싼 차를 사다가 한 10년 타면 가격이 떨어지죠. 네. 근데 아파트 값은 왜 안 떨어지죠? 그쵸.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닙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왜 안 떨어질까요? 재건축이 있어서. 재건축. 예. 재건축을 근데 집이 헐면은 다시 자기 돈 고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남의 돈으로 고쳐서 그래요. 앉아서 돈 벌기. 그러니까 요게 100가구 살던 가구를 헐고서 140가구를 살게 하면서 40가구가 내는 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 모델은 인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구 성장기 때는 맞는 모델인데 앞으로도 맞을까? 아하. 아닐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미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지금 뭐 용적률 400%가 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50층짜리 아파트 저걸 어떻게 다 헐고 다시 짓지? 저는 앞으로는 재건축이 되게 힘들어지는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멀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자기 돈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지는 재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생 관리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합의 보기 너무 어려워지는 구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하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대안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거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네. 도시 설계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 개발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부터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의의 문제인 거예요. 또 정치로 갑니다. 예. 돌아옵니다.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서 전문가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나누지. 그러면 이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인구들을 하면서 나눌 수가 있지? 이런 것도 고민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문제, 주거 문제를 오른다 내린다 아니면 떨어지게 안 하게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게 고령사회가 주는 숙제예요. 엄청나게 무거운 숙제인데요. 네. 그 모든 숙제들에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이제 감정이입하는 게 이제 이른바 이제 아까 과거 노인과는 다른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지금 보면 그분들이 뭐 기득권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조건을 유지하면 사실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자산도 그렇고 현재 제도가 유지가 되면 그분들한테는 좋은 게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거를 전환할 때 이분들의 손해가 1도 없게 하면서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정말 세대 갈등의 주요한 전선이 되겠다. 발화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죠, 일부에서. 음. 제가 고민하는 게 갈등의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터질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네. 저는 갈등을 얘기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부자고 이분들 어떤 특정 세대가 짐을 다 전가해서 이분 다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식한테 더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얘기만 더 할게요. 네, 이 네. 문제가 이제 이 고령화 문제가 얼마큼 커지냐의 문제냐라고 보면은 갈등.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예. 어, 고령화 되면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고령화 될수록 국방비에 투여할 예산이 줄어들어요. 사회복지에 들어갈 때 많아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중요해지고 젊은 사람을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산업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또 전쟁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회가 되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 러시아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네요.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인데 지난 20년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다른 요인들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이면에는요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러시아인들이 사는 땅들을 차지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 여기에는 다시 약간 우익적인 극우적인 종교와 결합이 되고
혁신이라고 정치 체계의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일로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음.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고령화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외교 안보적으로 '이상하게 튈 수도 있겠네.'라고 한 전제를 해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가 생산력이 좀 낮아지고 뭔가 어 전투력과 관련해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저기를 패권을 유지해야 하려면 저기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런 게 작동을 했습니다, 요번에. 사실 어. 이면에. 그 정치적인 극우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발호가 되는 이면에는 인구의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인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왜 약간 그러니까요. 패권 국가, 욕심이 있는 나라들. 지금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다."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 굉장히 자기들도 큰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이제 맞짱 뜨는 걸 보면서 네. '혹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패권 국가 올라가기 전에 고령화가 이전에 패권 국가 지위 못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더 늙어버리기 전에 패권 국가의 자리를 빨리 지위를 음.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갈등이 있을 수도 음. 있죠. 그러면은 이게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어머나. 한국 보세요. 한반도를 보시면요. 고령화는 출산화 수가 빨리 감소할수록 생기는 거거든요. 네. 출산율이 다 낮아요. 음.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심지어 러시아 극동 지역도 낮아요. 그리고 북한도 낮습니다, 사실은. 네. 북한도 낮더라고요. 북한도 우리보단 지금 높아요 그래도. 네. 우리보다 높겠죠. 네. 예. 우리 공식은 2.0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1.3, 음. 1.4 정도, 1.6 미해다. 1.37 예, 숫자를 그 본 것 같아요. 정도라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고령화 속도가 높아요. 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음.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구 패러다임이 구 레짐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전환의 시기에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문제를 너무 달달한 문제, 복지로 풀 수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은 음. 못 바라보는 문제가 음. 너무 많아요. 돈을 쥐어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니다.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지? 만약에 그 어. 문제랑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년 연장 문제라든지 뭐 아파트 재건축 문제라든지 뭐 현행 문제 이런 음.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고령화가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인 복지 그리고 비인 구속도 많고 확충할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갈 것인가. 음. 작아지고 나이 든 사회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로 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는 가려면 어떤 합의를 할 아.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젊은 세대에게 혹시 해줄 얘기는 없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베이비 부머 1 세대들도 사실 사회를 되게 생각하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많죠. 거고 아마 이제 개인으로서는 개체로서는 '아 내가 그런 사회에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나?' 새롭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젊은 세대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전 젊은 왜냐 세대 보면 진짜로 안 항상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정말 눈물이 생각하면은 좀 촉촉해요. 충격적인 일들 경험을 지방을 다니면서 아. 젊은 친구들을 보고 어린 친구들 보고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의 젊었을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음. 미안하고 아픈 경험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저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주시는 거군요. 저는 음. 청년들에게 미안한 삶을 항상 있지만은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건데 청년을 위해서 하지 않다고 음. 얘기 안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기를 하죠. 음. 왜냐면은 그 친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사회적 그게 연대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중요한 거는 중간 세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지. 그리고 좀 더 사회를 이걸 정치적으로 합의뿐만 아니라 설계를 잘해야 돼요. 이 음. 설계를 전문가들이 어떻게 잘해서 더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만들지 이런 음.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이 좀 담아낼 수 있는 구조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든지 새로운 인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좀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너무나 격하게 공감을 감사합니다. 합니다만 네. 지금 당장 우리 녹화하는 이 시점에 이제 한남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화면에 네.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다 노인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응원봉을 들고 이제 여의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되게 기본적인 그 큰 이슈부터 생각들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네, 하물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쉬울까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벌써부터 속이 좀 답답해지는데. 정치를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식이 그래요. 아니라 어떠한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음. 어떠한 가치를 풀어내야 되냐의 문제로 생각하는 정치가 된다면은 음.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모두가 그분들이 아니잖아요. 또 젊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갔다고 해서 젊은 사람 모두가 그렇진 않죠. 다 다양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음. 저는 그냥 음. 어 지금의 좀 덜 어르신인 분들이 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대가 됐으면은 좋겠어요. 그게 각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는 당연한 말인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정치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박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날을 저희가 생전에 꼭 그 효능감을 느끼고 아니요. 이거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거는 고시처럼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음. 서서히 우리가 하는 만큼 음. 진정이 될 거라고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저도 빨리 그 믿음을 좀 전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